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조금 전 본방에 모셨던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차기 일본 총리 선출 그리고 한일 관계 등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고노다로 외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네네, 전에 외산도 했고 방위상도 했고요. 예. 지금은 그 행정개혁상이라고 해서 예. 실질적으로는 그 백신 담당 장관입니다. 예. 네. 예. 고노다로 외상이 상대적으로 좀 리버럴하다고 아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한일 관계 측면을 저희들은 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엔 그래도 고노다로 외상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유력한 후보로서는 3명이기 예. 때문에 또 사실 그 한 사람 그 이시바 시게르라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오늘 아마 코노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할 것 같대요. 예. 네, 이시바가 나오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시바 시게르라는 사람은 지난해도 일단 존재 선거에 나왔지만 방 아베이기 때문에 자민당 안에서는 기반이 좀 없죠. 그러나 방 아베라는 것은 상당히 야단 측하고 가깝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시바라는 사람이 그 존재가 되고 또 일본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는데 그러나 자민당 안에 기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노 타로를 지지하고 다음 전도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노다로가 그 리버럴한 측면을 드러내는 정책이 원전, 탈원전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자민당의 어떤 극우적 원로들은 그러니까 꺼려하지만 고노다로의 인기 때문에 향후 선거 생각하니까 고노다로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노다로는 그 SNS를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고요. 포로와가 2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정치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거의. 많이 없었는데 이 코노타로가 굉장히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또 달아가는 국회의원도 많고 또 그런 대중적인 포로와들이나 또 지지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원로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자, 그럼 교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일본 이건 제 어떤 개인적인 견해에서 약간 신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사실 어떤 일본의 그 고도의 문화 또 일본의 고도의 예술 뭐 이런 어떤 뛰어난 어떤 근면한 국민성하고 뭐 이런 게 어떤 이 모든 것이 뛰어난 부분이 많은데 왜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는 왜 후진적일까 이런 생각을 후진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 견해입니다. 근데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후진성이죠. 왜 그럴까요? 역시 그거는 사실 그 국민이 원하는 그 천상을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선거가 아니라서 간접 선거이고 또 그 간접 선거의 시스템이 너무 그대의연한 그러니까 파벌 정치라는 이런 부분이죠. 파벌의 숫자가 많으면 거기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 자민당 대표도 나오고 또 총리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치 무관심층이 많습니다. 4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게 일본 정치를 그 후진화시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런 파벌 정치면 아베 총리도 아버지부터 정치인이고 이렇게 대물림하는 정치를 왜 용인해 주는 겁니까? 일본 국민들은? 그게 일본의 약간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일본은 그 오랫동안 그 봉건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예를 들면 과거 제도가 일본에서는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과거 제도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뭐 말하자면 시험에 합격하면 가장 위까지 갈 수가 있는 예.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예. 일본은 봉건제였기 때문에 세습이 기본이었어요. 예. 네, 지도자들이 세습으로 그러니까 우수하지 않아도 예. 어떤 괜찮은 사람의 2세다, 3세다 이면 그곳으로 그냥 그 지옥에서는 새로운 왕이 되는 거죠. 예. 천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 표로 뽑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용납을 할까요, 국민들이? 아, 그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베 신조도 3세입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 그 아베 할아버지도 우리가 계속 그 지원했다. 예. 근데 그 일종의 의리 예, 이런 건가요? 의리 그러니까 인간관계 예. 옛날부터 쭉 그랬고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면서도 서로의 이익관계가 이익관계도 얽혀 있고요.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어떤 이익관계도 서로 주고받고. 네.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잘 해준 사람이 이 그 아베 가문이다. 예. 그러면 아버지도 그렇고 또 아베 신조 그 손자에게도 그것을 그 요구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밀어주고 예. 또 뭐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주는 거죠. 예. 이러한 그 유착 관계. 예. 그래서 일본 정치는 후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이 정치만 어떤 선진적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금은 거의 제가 일당 독재, 일당 시스템 아닙니까? 거의 60 네네. 전후 60몇 년을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이 가지고 간 게 한 3년 그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정도밖에 3년을 없습니다. 제외하고는 다 계속 끝까지 자민련이 했다는 것 자체가 자민당이 네네. 그거는 어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일본이 만약 정치만 선진적이라면 정말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정치의 그 후진성을 극복 못하는 방금 말씀하신 서로 어떤 지역 세습 뭐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타 역시 네. 그 야당 쪽에서 조금 그 문제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또 10월에 중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 쪽에서 지금 그 입헌민주당이 가장 그 제일 야당인데 여기서 정권 교체를 진짜 생각한다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2009년에 정권 교체를 했을 때는 민주당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실제로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러나 그 이후는 민주당이 또 두 개로 갈라지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그런 가운데서 후보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요새는 또 그 연립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그 우리가 내니까 다른 지역은 당신들이 내고 서로 협력하자. 예. 이런 거 하고 있는데도 모든 선거구에 야당의 후보자들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네. 야당 쪽의 문제가 크다고. 왜 그렇게 무력한가요, 야당은? 그래서 야당 안에서도요. 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3년간 민주당 정권이 있었던 그때 그 지도자 거의 남아 있고요. 예. 세대 교체가 야당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민당도 세대 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볼 때 그래도 또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 게 자민당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야당에 대한 불신이 동일본 대지진 때 대처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때 무능했다 야당이? 예, 그게 좀 그 처음은 아주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특히 그 원전 문제가 예. 후쿠시마 원전 문제
그때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예. 네, 아베 정권이 그 다음에 됐는데 아베 정권이 그러한 그때의 그 정보를 완전히 숨겼다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암모의 정권이었다. 예. 그 8년간 계속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진짜 그러네. 예. 그러니까 세뇌가 됐군요. 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야단도 좀 여러 가지 스캔들들이 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 그게 보면 그 인원수도 적은데 스캔들이 나오면 눈에 띕니다. 예. 자민당은 좀 크니까 스캔들이 몇 개 있어도 다른 사람 대체하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그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라든가 스가의 자민당 존재는 정말 싫어하다. 예. 그래도 야단 쪽에 가는 것은 더 싫다. 예. 이게 일본의 굉장한 지금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어떤 한 국가를 60여 년,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를 거의 일당이 저렇게 지배를 하면 네. 관료들도 국민 눈치를 안 볼 것 같습니다. 보면. 예.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1993년부터 1년간은 그 피자민당 정권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때 호소카와 정권이라고 하였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조그만 전단들이 연립을 해서 1년간만 예. 그래도 금방 또 다시 자민당 정권으로 갔죠.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된 것은 그 민주당 3년 3개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맞는데요. 동일본 대지 네네 바로 그때 이야기인데 자 관료들은 어떨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2013년까지는 일본 관료제는 상당히 건강한 관료제였습니다. 예. 이유는 정치권이 이 관료들의 그 정책 수립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자민당 정권에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정책도 자유롭게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관료들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역시 자민당 안에서도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괜찮은 그 정책은 다 위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건강했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2013년 정도까지는 그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그 내각 인사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내각 인사국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 정책 수립자까지의 인사를 중심에서 다 하는 그러니까 가져와 버렸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그 장관까지 인사를 했어요. 그 촌리가. 그러나 그 장관 이하는 장관들이 그 인사를 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장관보다 3단계 정도 아래에 실제적인 그 정책 수립자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아베 정권이니까 아베 정권에 생각하고 같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내각 그 인사극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 아베 정권의 7년 8개월 그리고 스가 정권 1년 그리고 스가나 아베가 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만들면 이제 관료로서도 출세를 못하게 된 여기서 관료들은 이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에 당도 일당 독재이고요. 네네. 관료들은 그럼 자민당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네네. 당의 옛날에는 그래도 인사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좋은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인사에까지 관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와 관료 체계가 다 후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IT 후진국인데요. 지금도 그 팩스로
정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정말 그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국가 공무원도 그렇고 지방 공무원도요 총이 안에서 살아요. 예? 총이, 예. 총이가 도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찍는 예, 도장도 그렇고 예. 그것을 개혁하자고 해도 예.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 되면 그 평생 괜찮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사실 그런 것인데 요새 국가 공무원 중에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람을 못 느끼는 건가요? 예, 그거 플러스 예. 하루에 그 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없다라든가. 힘들어서요. 너무 힘든다. 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IT가 후진 쪽이니까 총의를 쭉 이거 봐야 되고. 안 되나요? 그건 모두가 원하지 않나요? 그건 왜 안 그래서 되나요? IT 거기 개혁 총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이게 스가촌니가 그 만들었다고 해도 그 이번 9월 정도에 실제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IT 개혁상이라는 장관은 있었지만 그러한 그 부처는 없었어요. 그것을 그 올해 안에 만든다라는 것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일본 국민들도 디지털이 편하다는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 바꾸나요? 이것은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한때는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세계 1위의 그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만족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부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디지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백신 맞았는지도 잘 처리가 안 돼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 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디지털화 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그 중요성으로 느끼지 않고요. 또 웃기는 이야기가 와이파이라는 것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와이파이가 뭔지 모른대요. 그러면 인터넷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가요? 그거는 그 인터넷을 해도 뭐 랜선으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일본의 지방에 가면요. 인터넷 연결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저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한국의 그런 IT 부분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뭐 요새는 그 팬데믹 때문에 못 가지만 전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하여튼 제가 언뜻 느끼는 건 일본의 정치적 후진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 후진성이 쉽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민당 안에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젊은 사람들이 9월 10일에 새로운 그 의원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개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르 존치가 모든 것을 그 후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보르를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 시면 정도에 젊은 사람들이 이거 그대다죠 사실상. 현재까지 바보르 존치의 판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어떤 그 권력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그 사람의 또 바보리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일본은 왜 어떤 지금
현대에 들어서 더 구구화되는 정치가 그런 경향은 왜라고 분석하세요, 교수님은? 뭐 이것은 그 뿌리가 좀 깊고요. 아, 예. 뭐 아무래도 그 메가도 사령부가 있었을 때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는 절대 말 안 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히로히토 예. 일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죄를 못했다는 부분. 단죄를 예. 했었으면 일본 사람들도 강하게 일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정치적 뿌리를 거기서 보는군요. 그러니까. 예. A급 전범이라는 사람들을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단죄했어요. 예. 이거는 일왕으로 단죄를 못하니까 대신한 예. 것입니다. 네, 여기서 결국은 뿌리가 단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왕제를 없앨 필요는 없었고요. 예. 그때 그 아들로 그냥 승계시키면 예. 일왕제는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히로히토라는 당시에 그 산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한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이고요. 예. 호주는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나 메가도는 그 히로히토 일왕을 만난 이후에 그 통치의 수단으로 어떤 미군정의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놔뒀다. 결국은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오판을 했죠. 메가도는 일왕에 대해서 죄를 강하게 물어버리면 일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 말하지만 당시는 오히려 메가도를 새로운 일왕으로 일본인들은 오히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반란 같은 것은 일어날 리도 없었습니다. 그게 또 일본인들의 성격이죠. 새로운 왕이 오면 그쪽으로 적응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 일왕 천황제는 한 혈통으로 그렇게 유지가 가능했던 건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만 해도 여러 번 어떤 혁명적인 일이라든지 왕조가 갈리고 중국은 뭐 더하고 왜 일본은 그 뿌리는 뭔가요, 보시기에?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마 그거는 그 특이의 세계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일본은 무사사회로 12세기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 무사들은 그러나 왕가에서 나왔습니다. 혈통이. 그렇기 때문에 무사들은 일왕가를 자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치질 않았군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았고 그리고 일왕이 있어야만이 자신을 장군으로 임명해주는 그러한 권위의 풀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라고 할까 유교가 일본에 전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교 속에서 상당히 큰 부분은 역성혁명 이것을 일본에서는 쭉 부정합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것을 부정한 이유는 일왕에 대한 그러니까 하극상을 부정했고 또 하나는 일왕을 한때 700년 정도 대신한 사람들은 그 장군인데요. 그 장군에 대한 하극상도 마푸시대가 그렇게 쭉 이어졌는데 역시 장군도 하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장군에 대한 역성혁명도 사실상 부정해왔던 거죠, 일본이. 그렇게 하여서 나름대로 사회를 좀 안전시키려고 해서 유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바꿔버렸어요. 유교의 어떤 역성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걸 드러내버렸군요. 그 서지컬 수술하듯이 그냥 쏙 드러냈군요.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손리학을 또 일본이 에도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손리학의 예를 들면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있잖아요. 수신제가 평천하. 그렇죠. 이것을 분리시킵니다. 수신제가 하고 그 국가 경영 이거는 다른 것이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 거기 그 사상을 뒤집었나요? 그게 뭐 어떤 실질적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선약에 대한 예. 하나의 해석인데요. 예. 그 지배층이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도덕성 상관없다 다스리는데 예. 뭐 이런 건가요? 바로 도덕성의 예. 이야기로부터 예. 이게 물론 그 지배하는 자들은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건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보죠. 네. 예. 특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복잡해지지만요. 이기 이원설에서 조금 이탈합니다. 예. 이기는 하나다. 예. 일원설로 가는 거죠. 이게 이론론으로 네. 돌아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인간의 정욕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그 사실상 이의 어떤 일부분이다라고 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사상이 일본에서 상당히 그 대중적인 사상이 됩니다. 예. 이게 벌써 선약 일본에 전래된 지 100년 이내에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예.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에서도 전치카의 개인 생활은 문제 없다. 문제 삼지 않는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를 삼지 않는군요. 예,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예. 그거는 그 어디까지나 개인 생활이다. 예. 이게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부패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부패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사실상. 그러니까 현재 한국이 이게 특히 그 청문회가 있어가지고 예. 그 통하는 게 상당히 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개인적인 저희 너무 과도하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은 뭐 과도하다인데 일본은 과도할 정도로 묻지 않는다. 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그 선리학에 대한 해석 자체가 벌써 17세기에 바뀌었습니다. 일본인은 그렇다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관념을 배격하고 배격하기는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을 그냥 용인한다. 용인하는 배격은 제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이산주의라기보다 그 현실주의자다. 철저한 현실주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이거 억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또 사상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하지만 너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근본적 다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시간 여기까지 아주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뭐 천황제도 여쭤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